오늘 낮 최고 38도 폭염주의보. 버스 없어. 전부 적재함에 태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위험? 군인이 더위 따위 타냐? 군대 왔으면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불만이 많네? 더우면 벗어 그냥 속옷 차림으로 타면 시원하겠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더우면 벗는 게 당연하잖아.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싫으면 징계받을 각오해.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그 순간 트럭 뒤편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중장님? 내 딸이 여기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청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진봉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숨겨진 썩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훈련소 막사를 달구고 있던 그날, 이소연은 땀범벅이 된 군복을 입고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2달째,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버텨내고 있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미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훈련도 끝까지 해내시는 거예요? 막내 동기인 수진이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지친 표정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혹독한 훈련,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들. 무엇보다 간부들의 태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최중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42살의 최중사는 부대에서 수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조그만 실수라도 있으면 가혹한 얼차례를 시키곤 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외부 훈련장으로 이동한다. 최중사의 목소리가 막사 안을 울렸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고 늦는 놈 있으면 각오해라. 훈련병들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중사님. 그때 김대위가 최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38살의 김대위는 훈련부 소속이었지만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일 처리도 대충대충 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중사님, 버스 예약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네요. 최중사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 정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른 버스 회사에 연락해 볼까요? 시간 없어. 내일 당장 가야 하는데. 최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 어때? 애들 적재함에 태워보내면 되지.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재함이라니 설마 군용 트럭 뒤쪽 화물칸을 말하는 건가요? 그곳은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니라 짐을 싣는 곳인데 말이에요. 김대위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사님, 적재함은 좀. 뭐가 문제야? 예전에 우리도 그렇게 다녔어.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문제지. 최중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애들이 투정 부려봤자 소용없어. 명령이면 따라야지. 어차피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데 뭐. 소연은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진짜로 화물칸에 훈련병들을 태울 작정인 것 같았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내일 날씨 예보가 폭염주의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중사가 다시 훈련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집합. 지각하는 놈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동기들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적재함이 뭐야? 수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트럭 뒤에 있는 화물칸이야.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니라고. 선임 동기인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정말 거기에 우리를 태울 건 아니겠지?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간부들의 대화를 들어봤을 때 그들은 정말로 그럴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더욱 문제는 내일 날씨였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화물칸에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비역 중장이신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시며 항상 부하들을 자식같이 아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리더의 의무라고 강조하셨죠.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연은 힘없는 훈련병일 뿐이었어요. 간부들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그리고 동기들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옳은 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6시 집합 나팔이 울려 퍼지자마자 훈련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밤새 뒤척이며 보낸 탓에 피곤했지만 동기들보다 먼저 일어나 몸단장을 마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뿌연 열기가 가득했고 아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발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동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벌써부터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미영이도 어젯밤 간부들의 대화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트럭 뒤에 타야 하는 건가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소연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합 장소로 나가자 예상대로 큼직한 군용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색 트럭 뒤편에는 두꺼운 천으로 덮인 적재함이 있었어요. 훈련병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중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합, 빨리 줄 맞춰서. 훈련병들이 재빨리 일렬로 서자 최 중사는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미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외부 훈련장으로 이동한다고 어제 말했지? 최 중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중사님. 훈련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때 김대위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중사님, 버스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오늘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최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른 업체에 알아봤는데 이 시간에 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 중사가 혀를 차며 화를 냈습니다. 아, 정말. 일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버스 없어? 트럭에 태워.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저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려는 건가요?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사님, 그런데 트럭 운전석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나요?
운전석? 누가 운전석에 태운다고 했어? 최 중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뒤에 타는 거야. 적재함에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화물을 싣는 곳에 사람을 태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오늘 날씨가 미영이가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습니다. 뭐, 날씨가 어쨌다고? 최 중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서 적재함은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최 중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위험? 군인이 이 정도 더위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때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군대 왔으면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훈련병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화물칸에 어떻게 타요? 그러자 최 중사의 얼굴에 악독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불만이 많네. 그럼 해결책이 있어. 소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 중사의 그 표정은 뭔가 끔찍한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여군이면 옷 더 벗어야지. 덥지 않냐? 최 중사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타면 시원하겠다. 그 순간 트럭 옆에서 훈련병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간부가 여군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화물칸에 타라고 한 건가요? 몇몇 동기들은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어떤 동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공포에 질려 소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이게 군대냐? 인권은 다 어디 갔어?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최 중사가 소연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권 침해? 웃기지 마.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싫으면 징계받을 각오해라. 김대위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괜한 트러블 만들지 말고. 최 중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벗고 탈 거면 벗고 아니면 그대로 더위 먹어서 쓰러져도 난 모른다. 몇몇 동기들이 굴욕감을 참으며 울면서 군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했어요.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김대위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괜한 말썽 부리지 말고. 수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요? 소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주변 동기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몇몇 동기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선임 동기인 미영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심해? 뭐가 심해? 더우면 벗는 게 당연하잖아. 최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 갈래? 결국 몇 명의 동기들이 굴욕감을 참으며 울면서 군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최 중사가 재촉했습니다. 일부 동기들은 결국 속옷 차림이 되어 적재함 근처로 다가갔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당해야 하다니 이게 정말 군대인가요? 하지만 소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군복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못 벗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중사가 소연을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뭐라고? 너 지금 명령 거부하는 거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최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인권은 내가 정하는 거야.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어도 못 벗습니다. 그러자 최 중사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더운 적재함에 그대로 태워줄까? 내가 쓰러지면 꾀병으로 처리해주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 중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나 봅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 내가 선택한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김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그래도 사고라도 나면. 사고? 내가 쓰러지는 건 내 책임이야. 선택권을 줬는데 안 따른 거니까. 최 중사가 냉혹하게 대답했어요. 몇몇 동기들도 소연을 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있기로 했습니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한 표정이었어요. 자, 이제 올라타. 시간 없어. 최 중사가 적재함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훈련병들이 하나씩 적재함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속옷 차림의 동기들은 수치심에 몸을 웅크리며 들어갔고 군복을 입은 소연과 몇몇은 이미 뜨거운 금속 바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재함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두꺼운 천막으로 덮여 있어서 바깥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햇볕에 달궈진 금속 바닥과 벽면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총 15명이 빽빽하게 들어차니 움직일 공간도 거의 없었어요. 다들 들어갔나? 최 중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중사님. 좋아. 이제 출발한다. 움직이는 동안 절대 소음 내지 마. 덮개가 완전히 닫히자 적재함 안은 완전한 암흑이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벌써부터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곧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적재함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갔어요. 한 동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다른 동기가 속삭였어요. 소연은 이미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참아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다른 동기들도 무너질 테니까요. 적재함 안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온도, 산소 부족, 그리고 15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속옷 차림의 동기들조차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군복을 입은 소연과 몇몇은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 수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소연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부당한 상황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자 적재함 안의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금속 화물칸은 거대한 오븐이 되어 있었어요. 섭씨 40도를 훌쩍 넘어선 온도에 15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연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동기들을 지켜보며 버텨내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버티겠다고 했던 몇몇 동기들은 이미 현기증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속옷 차림으로 굴욕을 당하며 탄 동기들조차 이 정도 더위에는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소연이 위로했지만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때 트럭 앞쪽에서 간부들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재함과 운전석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화가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었어요. 야, 뒤에 애들 어때? 김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한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최 중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용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다니 이들은 정말 훈련병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어떻게 할 거야?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보고? 필요 없어. 그냥 훈련장까지 끌고 가면 돼.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만약에 애들이 쓰러지면 쓰러져도 대충 얼차려 져버리면 되지.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서 문제야. 소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간부들은 훈련병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설령 누군가 쓰러진다 해도 그저 꾀병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작정이었습니다. 애들 중에 말썽꾸러기 있어? 또 다른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이소연이라는 애. 계속 대들더라고. 최 중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소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몰라. 그냥 건방진 애야. 나중에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소연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들으며 더욱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미 간부들의 표적이 된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적재함 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고 몇몇 동기들은 구토를 참느라 고생하고 있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막내인 수진이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수진이는 이미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괜찮아?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소연은 수진이를 부축하며 자신의 물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에는 물 한 모금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무전기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훈련장까지 얼마나 더 걸려? 김대위가 물었어요. 글쎄, 한 20분 더? 운전병이 대답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지. 급할 것도 없고. 소연은 절망했습니다. 20분을 더 버텨야 한다니. 이 상태로는 정말 누군가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간부들이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일도 트럭 태워야 하나? 또 다른 간부가 물었어요. 그럼 버스 없는데 어쩌겠어. 문제 생겨도 덮으면 그만이지. 최 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일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문제가 생겨도 덮어버리겠다는 태도였어요. 이대로면 누군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소연이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폭로해야 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동기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동기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지러워. 진짜 토할 것 같아. 소연이 급히 그 동기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로 또 다른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 그런데 이소연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지?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몰라,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훈련병이잖아. 맞지, 뭐 별거 있겠어.
소연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예비역 중장이신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계속 달리면서 엔진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적재함 안의 온도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동기들을 지켜보며 버텨내고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적재함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침묵이었습니다. 15명의 훈련병들은 모두 탈진 상태였어요. 도착했다. 빨리 내려.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재함 덮개가 열리자 뜨거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지옥 같은 화물칸보다는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비틀거리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간신히 적재함에서 내렸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몇몇은 아직도 구토감을 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막내인 수진이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어요. 수진아. 소연이 급히 달려가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도 매우 약했습니다. 명백한 열사병 증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소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급히 모여들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꾀병 부리는 거야?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쓰러진 거라고요. 소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꾀병 아니면 뭐야? 겨우 1시간 트럭 탔다고 이런 난리를 쳐? 최 중사가 비웃었어요. 김대위도 다가와서 상황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약해졌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동기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고 하다니 이들에게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건가요? 중사님,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소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병원? 웃기지 마. 그냥 물이나 끼얹으면 깨어날 거야. 최 중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연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선동했지? 애들 꼬드겨서 이런 짓 하게 만든 거 아니야? 선동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군이 제일 문제야.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애들까지 망치고 있어. 최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동기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선동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대들더라.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어. 최 중사가 계속 소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기가 쓰러졌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말대꾸까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최 중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대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에 영창에 보내는 게 어때요? 군기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영창?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영창 가서 정신 차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애들까지 물들어. 최 중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동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발 수진이부터 살펴봐 주세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또 말대꾸? 정말 끝까지 가려고? 최 중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다른 간부 하나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중사님, 그런데 이의 이름이 이소연이라고 했죠? 그래, 왜? 혹시 그 이준호 중장님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최 중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이준호 중장? 설마. 성이 같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예민한 시기인데. 김대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클 텐데요. 최 중사가 소연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야, 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언급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동기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해? 정말 버릇없네. 최 중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수진이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소연이 급히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몰래 간부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도 트럭으로 이동시킬 거야?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버스 없는데 어쩌겠어. 문제 생겨도 덮으면 그만이야. 최 중사가 대답했어요. 소연은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생활관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쓰러졌을 때의 모습, 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끔찍한 현실 말이죠. 옆 침대의 수진이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가끔씩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오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내일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간부들 대화를 들어보니 그럴 것 같아. 소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소연은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훈련병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동기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영창에 끌려갈 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어제부터 소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소연, 앞으로 나와. 최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가자 최 중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어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명령 불복종, 선동행위, 그리고 상관에 대한 무례한 태도.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또 말대꾸?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대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중사님, 이런 애는 영창에서 제대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영창 격리 3일. 최 중사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른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주겠어. 소연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창에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중사님, 영창에 가기 전에 잠시 개인 정리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개인 정리? 뭘 정리할 게 있어? 최 중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 한 번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징계받는 주제에 무슨 연락이야. 그냥 끌고 가.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최 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5분 준다. 하지만 다른 애들하고 접촉은 금지야. 소연은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뭐, 무슨 일인데?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동기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간부들이 우리를 트럭 화물칸에 태웠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인데도요. 그리고 여군들한테 속옷 차림으로 타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영창에 끌려가게 됐어요. 간부들에게 항의했다고. 소연아, 괜찮아. 아빠가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화장실 밖에서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소연, 시간 다 됐어. 나와. 아버지, 저 끌려가야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알았다. 조금만 버텨.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소연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숨겼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최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 다 했어? 그럼 이제 가자. 소연이 영창으로 끌려가는 길에 다른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창은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와 딱딱한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소연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한편 이준호는 전화를 받은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화물칸에 태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놈들이 내 딸을 건드렸구나. 이준호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차를 몰며 이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군대의 명예, 부하를 자식처럼 아끼라고 가르친 철칙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딸이 옳은 일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소연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모든 걸 바로 잡아줄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은 섭씨 39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보였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부 훈련이다. 최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제처럼 트럭으로 이동한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수진이는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 지옥 같은 화물칸에 탈 생각을 하니 공포가 밀려왔어요.
중사님, 어제 수진이가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오늘은 더 조심하면 되잖아. 최 중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김대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어제는 준비 부족이었어. 오늘은 물 좀 더 가져가면 돼. 훈련병들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들에게는 어제의 일이 전혀 교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같은 군용 트럭이 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미 달궈져 있는 적재함을 보며 훈련병들은 몸서리를 쳤어요. 자, 어제처럼 올라타. 최 중사가 적재함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훈련병들이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사들이 울먹이며 속옷 차림을 강요당하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트럭 뒤편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최 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준호 예비역 중장이었어요. 그는 침착하지만 분노가 서린 표정으로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트럭 옆에서 떨고 있는 훈련병들, 그리고 당황해하는 간부들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 딸이 여기 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중사와 김대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소연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이준호 중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행, 내가 다 들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장님, 저희는 그냥 훈련? 이준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훈련이냐? 이준호는 트럭 적재함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에 병사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게 훈련이냐? 그게 아니라 병사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훈련이냐? 이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준호의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군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화물칸에 타라고 하는 게 훈련이냐? 최 중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김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질타했어요.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가르쳐온 것이 이것이냐? 부하를 자식처럼 아끼라고 했더니 이렇게 학대하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중장님. 최 중사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이런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냐?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일도 트럭 태워. 문제 생겨도 덮으면 그만이지. 최 중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애들 쓰러져도 대충 얼차려줘. 김대위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최 중사와 김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군인이 할 말이냐? 이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준호가 비웃었어요. 너희 같은 놈들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의 수치다. 그때 영창에서 나온 소연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아버지를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소연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다시 간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도 내 딸을 영창에 보냈다고? 그건 옳은 일을 한 내 딸을 징계했다고? 이준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부대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즉시 군검찰에 연락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이준호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최 중사와 김대위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들의 군인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 중장의 선언 이후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군검찰 수사관들이 부대로 몰려왔고 최 중사와 김대위를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즉각 보직에서 해임되었어요.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녹음 파일과 훈련병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폭염 속 군용 트럭 화물칸에 여군 훈련병 강제 탑승시켜 여군의 속옷 차림 강요한 악질 간부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정군에 걸쳐 수송 안전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폭염이나 혹한 시에는 절대 화물칸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화된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훈련병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최 중사는 군검찰 수사 결과 직권남용, 인권침해,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김대위와 다른 관련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어요. 한 달 후 소연은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훈련병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모든 훈련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용감했어요. 수진이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텨낸 거지.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 언니가 끝까지 옷 벗지 않고 버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힘을 얻었어. 그날 저녁 소연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소연아, 몸은 괜찮지?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냐?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옳지 못한 일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야. 이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소연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기에 더욱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두려워해야 옳다. 두려움 없는 권력은 괴물이 된다. 내가 끝까지 버틴 게 옳았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냐?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여군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라.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이다. 네, 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몇 주 후 소연은 새로 입대한 후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얼굴의 후배들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말이죠. 선배님, 훈련이 많이 힘든가요? 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요? 그럼,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선배가 지켜줄게. 후배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훈련소 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옳지 못한 일들과 맞서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든든한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어. 소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폭염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따뜻한 마음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소연의 용기 있는 선택이 보여주듯 때로는 홀로 서서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준호 중장처럼 진정한 리더는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약자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